안녕하세요.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며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 혹은 결혼할 남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과거를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과거에 연애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기 전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사귀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만났습니다. 난 자기가 첫사랑이야. 진짜.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이 정도는 저에게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남친은 여자보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에게 늘 다정해서 결혼 결심까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온 어떤 남자로부터 남자친구의 소름 돋는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저 여자 몇 번 사귀어 본 그런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복잡한 여자 관계는 물론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놈이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느 날 좋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해주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이때는 제가 남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때라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일단 만나보고 얘기해, 어? 아이, 글쎄 싫다니까.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하고 오면 되는데 왜? 진짜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래. 지금 여친 없고 혼자래. 잘생겼고 너랑 조건도 비슷하니 딱이다 싶어서 그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네가 만나지 그래. 내 스타일 아니야. 암튼 내가 자리 마련할 테니까 만나봐. 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 친구는 이번 소개팅 자리에 나가면 다시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며 마지막이니까 제발 나가서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말대로 차 한잔하고 얘기 좀 하다 와야지라는 생각으로 자리에 나갔습니다. 어디야? 전화 그만해. 거의 다 도착했어. 네가 하도 싫다고 해서 혹시나 약속 펑크 낼까 봐 전화했지. 그럼 잘 만나고 이따 전화 줘. 알았어. 이날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민정 씨 미대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림 잘 그리시겠어요. 미술 전공했는데 그림 못 그리면 안 되죠. 언제 기회가 되면 저 그려주실래요? 제 친구 중에 그림 잘 그리는 녀석이 있는데 그리는 거 보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펜으로 저도 따라 그려보는데 확실히 손놀림이 달라요. 그림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재능이 저한테는 없어서. 대신 공부에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소개받은 이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도 이름만 말하면 알 정도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앞에서 잘난 척하지 않고 어찌나 겸손하던지 이날 저희는 커피를 다 마시고는 자리를 옮겨 식당으로 갔습니다. 유머 감각에 여러 지식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는데 저희는 이날 헤어지면서 다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인에게 전화했는데 이미 얘기를 다 들었더라고요. 나 이제 집에 왔어. 거봐, 내가 잘 어울릴 거라고 했잖아. 뭐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예절 바르고 매너도 좋고. 그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또 만나기로 했다며? 주말에. 잘 만나봐. 잘 되면 내 덕이다. 그래, 알았어. 저희는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오빠라고 불렀는데 두 번째 만남부터 말을 놓았고 만나면 만날수록 편하고 좋았어요. 남친은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에 저는 애교가 많은 편이다 보니 큰 다툼 없이 만나게 되었는데 사귀는 사이가 되고 나서 남친은 저에게 더 잘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데이트를 할 때면 꽃을 사와서 줄 때가 많았고 저에게 손편지도 자주 써줬습니다. 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되는데 직접 펜으로 편지를 써주니 그게 또 새롭더라고요. 내용은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었지만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도 써주라. 어? 나도 자기한테 편지 받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줄게. 그렇게 저희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알콩달콩 잘 만났습니다. 남친은 저와 사귀는 동안 정말 잘했습니다. 사는 지역이 서로 달라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매일 만나러 나왔어요. 거기다 늘 제가 말랐다고 몸 걱정하며 올 때마다 선물이나 먹을거리를 사다 주었습니다. 이건 뭐야? 자기 어제 목 아프다고 했잖아. 지금 괜찮은데. 그래도 물 끓으면 불 끄고 이거 넣고 한 5분 정도 우려서 먹으면 돼. 목에 좋대. 고마워. 귀찮아도 잘 챙겨 먹어. 알았지? 응. 솔직히 행복했어요. 조건을 떠나서 저에게 참 잘하는 남자친구를 보며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온다고 해도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알면서 일주일 내내 저를 보러 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도 남자친구에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주말에 일찍 만나서 카페에 갔는데 잠깐 음료를 받으러 간 사이 남친의 폰이 울리길래 봤더니 톡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슬쩍 보기만 했는데 내용은 자세히 보지도 못했고 보낸 사람 이름이 보육원 원장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빠, 톡 온 것 같아. 그래? 누구지? 무슨 보육원이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아. 음료를 받아온 남친은 제 말에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실은 나 후원하고 있거든. 후원? 엄마가 나 어릴 때부터 후원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일해서 돈도 버니까 내가 후원해. 얘 이름이 진수라고 되게 귀여워. 오, 진수? 남자애구나? 나중에 같이 가서 한번 만나자. 좋아. 남친의 말을 들으니 보육원에서 아이 한 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톡을 보낸 사람은 보육원 원장이라고 했습니다. 나 어릴 때 엄마랑 같이 봉사하러 보육원 자주 갔거든. 그래서 원장님이 언제 오냐고 애들도 나 보고 싶어 한다고 자주 톡 보내셔. 그렇구나. 후원까지 하는 줄 몰랐어. 뭐 별거 아니라서 얘기 안 했어. 왜 별거 아니야. 대단하지.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 그런가? 그동안 만나면서 남친이 정도 많고 착한 건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 후원까지 하는 줄 몰랐습니다. 거기다 제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부끄럽다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겸손함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2년 가까이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소홀한 적 없었고 항상 아침에 잘 잤는지 좋은 꿈 꿨는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남자친구의 문자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거기다 제가 조금이라도 아프다고 하면 당장 달려올 만큼 남친은 항상 제가 우선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육원 후원하는 걸 알게 되고 난 뒤에는 남친이 저에게 얘기하고 보육원에 다녀오곤 했는데 참 좋아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잠깐 다녀올 거야. 멀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도 늦게나 올라오겠다. 그럼 우리 일요일에 볼까? 그래, 그게 낫지. 지방 다녀오면 피곤한데.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하다. 뭐 어려운 거라고 그래. 방금 같은 주말인데 자기랑 못 만나서 괜히 미안해서. 그러지 마. 나도 친구들 만나고 혼자 서점도 가고 할 일 많아. 알았어. 그럼 내일 다녀와서 전화할게. 평일엔 회사 때문에 못 갔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육원에 가던 남친이었는데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애들도 직접 챙기고 건물 관리도 해준다고 하니 남친이 후원에 진심이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같이 보육원에 가서 저한테 애들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견례를 하기 전이었지만 양가에서 이미 허락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종종 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워낙에 싹싹한 성격이라 엄마 아빠 모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남친의 집에 제가 인사를 갔을 때 남친 어머니도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우리 광현이가 잘해줘? 그럼요.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집에서는 통 말이 없어서 무뚝뚝하거든. 아닌데요. 저만 나면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첫인사 때 남친 어머니께서 남친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하셔서 내심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더 만나보니 저한테도 잘해주셨고 결혼할 거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광현이가 민정이 너보다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만 연애하고 결혼을 했으면 싶은데 민정이 너도 결혼 생각하고 우리 아들 만나는 거 맞지? 그럼요. 그럼 잘 됐네. 말 나온 김에 상견례 날짜 잡자. 우리는 언제든 시간 맞출 수 있으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려봐. 알았지?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예쁜데 거기다 성격도 너무 좋아요.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인연이라는 게 다 있나 봅니다. 저는 아들이 하도 일만 하고 살아서 언제 결혼하려나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짝을 만났잖아요. 이날 남친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며 신혼집도 해준다고 하셨고 예당 같은 것도 다 생략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서운할 게 뭐 있어요? 제 친구들 보니까 자식 결혼할 때 이것저것 요구하고 해주고 하던데 나중에 들어보면 다 쓸데없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애들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주는 게 낫죠. 저희 집은 저와 남동생 이렇게 남매였지만 남친은 외동이라 어머님이 내심 이것저것 요구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셔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대? 그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저는 남친과 얘기 끝에 신혼집과 가구 및 가전을 같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살림살이도 다 해주신다고 하셨으나 그건 아니다 싶었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이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남자친구와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백화점에 가서 가구나 주방용품 구경도 했습니다. 매번 구경만 하다가 신혼집을 계약했는데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좀 실감 난다. 우리 이 집에서 정말 잘 살아보자. 알았지? 아, 그런데 오늘 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 알아. 어제 얘기했잖아.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며? 나 혼자 갈 수 있어. 진짜 미안해. 우리 집까지 들렀다가 가면 약속 늦잖아. 얼른 가봐. 내가 이따 전화할게. 데이트를 하면 항상 집까지 데려다 주던 남친이었는데 이날은 약속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그냥 집에 가기 좀 아쉬워서 서점에 들릴 생각으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남친과 계속 톡을 주고받으며 기분 좋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서로 눈 마주치는 일은 빈번하니까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제가 내리기 직전까지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내리자마자 거울을 봤는데
이상한 건 없었어요. 이날 저는 서점에 가서 책 한 권 사고 좋아하는 만두집에도 들러서 만두를 포장해 집으로 갔습니다. 집 계약은 잘하고 왔어? 저번에 본 그 집으로 했어. 엄마도 봤잖아. 그래, 잘했다. 그런데 정우는 나갔어? 걔가 어디 집에 붙어 있어? 주말엔 헬스장에서 사는 앤데. 얼마나 더 근육을 키우려고. 남동생은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같이 밖에 나가면 동생을 오빠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동생은 키가 180이 훌쩍 넘었고 운동도 오래 해서 체격도 많이 컸기 때문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는 저를 동생으로 남동생을 오빠로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일일이 제가 누나라고 얘기하곤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다닙니다. 어릴 때는 지겹도록 싸웠는데 다 크고 나니 그래도 동생이 저를 많이 챙겨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동생이 운동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빠, 대문 앞에 CCTV 달아야겠어. 갑자기 CCTV는 왜? 담벼락에 하나 설치해둬서 대문 쪽도 잘 보이긴 할 텐데. 아니 내가 집에 들어오는데 대문 바로 앞에 어떤 남자가 서 있잖아. 정말? 누군데? 나도 모르지. 그래서 누구 찾아온 건가 싶어서 누구시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도망치듯 가더라. 앞으로 누나 집에 올 때 나한테 전화해. 전화하면? 마중 나가게. 뭐야, 징그럽게. 요즘 뉴스 안 보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래, 정우 말대로 해. 너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날도 많잖아. 알았어. 좀 틱틱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동생이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저는 회사에 갈 때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간 다음 지하철로 갈아탑니다. 지하철을 타면 한 번에 회사로 가기 때문에 출근길에 차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해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어요. 며칠 뒤 저는 평소처럼 집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일찍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마주쳤던 그 남자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점에서 샀던 책을 보며 서서 가고 있던 중에 제 옆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더니 그 남자였습니다. 그냥 겉보기에는 어딘가 이상해 보이지도 않았고 평범해 보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연이겠지 생각했어요. 동네에서 버스를 타도 자주 보던 사람이 한두 명씩은 꼭 있으니 저와 동선이 겹치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나면 거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바빴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못 보는 날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며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 일이 많아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동안 야근 없이 칼퇴근했잖아. 그때가 좋았지. 그런데 원래 야근이 일상이었어. 하필 나도 오늘 일이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아니면 데리러 가는 건데. 뭐하러 힘들게. 이따 퇴근하고 전화할게. 알았어. 그리고 저는 회사에 남아 부서 직원들과 일을 했습니다. 한 9시면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일을 다 마치고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 후 회사를 나왔고 지하철을 타고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방금 지하철 탔어. 많이 늦었네. 힘들었지? 뭐 항상 하는 일인데 뭐. 버스로 갈아타야지. 버스 갈아타고 10분이면 도착하는데 뭐. 집에 도착해서 또 전화할게. 그래, 꼭 전화 줘. 걱정되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소와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버스에서 내린 뒤 집까지 걸어가면서 뭔지 모를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급하게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제 뒤에서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야!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뒤를 돌아봤는데 소리를 지른 사람은 남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어떤 남성의 멱살을 잡고 있더라고요. 정우야, 왜 그래? 이 사람 누군데? 이 자식이 누나 뒤를 졸졸 쫓아가잖아. 뭐? 내가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누나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누나 따라 걸어가는 게 이상했어. 너 누군데 우리 누나를 쫓는 거야? 어? 그런데 그 남자 얼굴을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저를 빤히 쳐다보던 그 사람이요. 몇 번 지하철에서 마주치고 한동안 보이지 않아서 저도 잊고 지냈는데 집 근처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알죠? 뭐야? 누나 아는 사람이야? 아니, 저번에 지하철에서 봤는데 나를 빤히 쳐다보더라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 아니,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그리고 한동안 안 보여서 나도 잊고 지냈지. 그런데 정말 저 쫓아오신 거예요? 그런 걸 왜 물어봐? 경찰서 가자! 이것 좀 놓으세요. 동생이 운동을 한 몸이라 힘도 세고 키도 컸는데 그 남성은 왜소한 체격이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놓긴 몰라. 할 말 있으면 경찰서 가서 해. 이 골목길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누나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 어? 그런 거 아닙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쫓아온 겁니다. 어디서 수작이야. 누나, 빨리 경찰서에 전화해. 알았어. 그런데 그때 그 남성이 남자친구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광현 알죠? 광현 씨랑 어떤 사이예요? 얘기가 길어요.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저 나쁜 놈 아닙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며 경찰서에 가자고 하던 중이었고 한참을 끌려가던 그 남성은 제 동생하고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예요. 뭐라고요? 제 동생하고 오래 사귀었고 결혼 약속까지 해놓고 제 동생 버린 놈이라고요. 이날 그 남자가 알려준 제 남자친구의 소름 돋는 정체에 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럼 불과 몇 달 전인데 부모님하고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고 동생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제가 원룸 하나를 얻어줬는데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동생네 집에서 며칠 지내게 됐고 그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내서 셋이 만났는데 제 동생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혼 생각까지 한다고 하니 믿었어요. 옆에서 보니까 제 동생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제 동생하고 이광영 그 자식하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결혼하자고 해놓고 마음이 변해서 헤어지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합니까? 동생이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충격 먹고 지금 정신과 다니고 있어요. 충격을 받은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기가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때였고 따져보니 남친은 처음부터 그 여자를 만나면서 여친이 없는 척 저를 소개받고 만났던 거였어요. 심지어 저와 사귀는 동안 그 여자와 연락을 계속했다고 하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동생이 원룸에서 혼자 사는 동안 그 자식도 같이 살았어요. 그럼 동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결혼까지 약속했고 저희 집에 와서 부모님께 결혼 허락까지 받았으니 동거가 무슨 문제겠어요. 결혼해서 잘 살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어졌다고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가 왔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결혼해서 잘 살 자신이 없다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런 개소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방적인 파혼이니까 소송이라도 해서 위자료를 받자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그건 또 싫대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그 자식이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동생이 뒤로 넘어갔어요. 남친은
그 여자와 동거하면서 돈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돈을요. 그 자식이 집안에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살면서 자기 돈은 안 쓰고 돈 필요할 때마다 제 동생한테 달라고 해서 쓰고 그러느라 동생이 적금도 깨고 보험도 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친은 쓰레기 그 자체였어요. 잠깐만요. 주말마다 와서 자고 갔다고요? 이게 제 동생 핸드폰인데 여기 보시면 금요일 밤마다 문자 온 거 보이시죠? 헤어져 놓고 다시 잘해보자고 찾아왔는데 동생은 여전히 그 자식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받아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동생이 임신을 했어요. 무슨 막장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남친은 결혼해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했고 며칠 뒤 다시 찾아가서 병원에 가자며 말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유산을 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남친은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과 연락도 없었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그 여자는 그렇게 정신을 놓게 되었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던 그 남자는 제 앞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길바닥에서 한참을 얘기하다 그 남자는 돌아갔고 집에 돌아온 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몰라도 아니 그렇다 해도 너무 충격적인 내용인데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저 모르게 전 여친을 만나면서 집에 드나들고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짓까지 한 놈이라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 남동생은 이날 저보다 더 열받아서 당장 찾아가서 혼내준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아이를 임신했는데 저런 식의 행동을 보였다면 그게 저한테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은 없고 생각하면 할수록 남자친구가 무서웠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그 남자도 남친의 집 주소를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얼마든지 찾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법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이 준비하면 처벌이 커질 수도 있다며 함께 복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의 얘기만 듣고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를 쉽게 의심해도 되는 거냐고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놓인 증거가 너무 명확했고 그동안 저를 속인 남친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남친에게 애교 있게 말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정아, 어디 아파? 어? 아니. 그런데 안색이 안 좋네. 아니야. 좀 피곤해서. 이날 남친을 만난 건 본인 입으로 다 말해주길 바래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제가 아는 사실만 해도 너무 충격적이라 여기서 뭔가가 더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친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전화가 계속 왔는데 보니까 보육원 원장으로 이름이 떴습니다. 안 받으면 다시 전화하겠지 싶어 그냥 뒀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아니 전화가 왜 이렇게 한대? 진수가 아빠 찾는다고 몇 번을 말하냐? 그리고 돈은 왜 안 보내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야!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 거신 분은 누구세요? 저 이광현 전처인데요. 아, 그새 또 여자가 생겼나 보네. 지금 옆에 없나 본데 오면 전화주세요. 양육비 이번 달에도 안 보내면 다시는 진수 못 볼 줄 알라고요.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남친이 왔는데 사색이 된 제 얼굴을 보고는 민정아, 괜찮아? 아까부터 왜 그래? 체한 거 아니야? 진수가
누구야? 진수는 내 후원하는 애잖아. 저번에 말했잖아. 똑바로 말해. 누구야? 갑자기 왜 그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오빠, 결혼했었어? 이혼하고 전처에 애까지 있고? 민정아, 이거 안 나? 어떻게 자기 자식을 후원 아동이라고 할 수 있어?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어? 싫어. 너 이렇게 가버리면 나더러 어쩌라고.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너라면 하겠니?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사실 전 여친에 대해 물어보려고 만났던 거였는데 그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한 전처의 존재에 숨도 잘 안 쉬어질 정도였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바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빈정아, 뭐라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다 사실이야. 누나, 아니 진짜야? 전 여친만 있는 게 아니었어? 정은호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아니야 아빠, 내가 해결할게.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곧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부모님은 예상대로 크게 놀라셨습니다. 남친이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혹시나 엄마가 쓰러지실까 싶어 청심환까지 준비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남친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 후 남친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을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에 문자에 핸드폰을 꺼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파혼이 장난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속은 걸 생각하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남친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민정아, 일단 내 말 들어봐. 해봐. 말 못한 건 미안해. 그런데 일부러 속인 건 아니었어.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혼남은 아니지. 애만 있는 거고. 남친의 말은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아, 결혼한 적 없으니 이혼도 안 했다? 그래.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내가 다 말하려고 했어. 친자식을 보육원에 있는 애로 얘기해놓고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어쩌라고.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은데 나 싫은 애 아빠다 이렇게 말할까? 그럼 누가 좋아하는데? 나도 억울해. 결혼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애가 생겨서 그거 책임지고 산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냐? 어? 너 지금 한 말 다 사실이야? 그래. 그럼 증명서 떼와. 증명서? 무슨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러자 남친은 갑자기 입을 닫았습니다. 네가 방금 한 말 다 거짓이면 책임져라. 더 할 말 없으면 그만 가봐. 나랑 정말 파혼하겠다는 거야? 어. 결혼한다고 친구들한테 다 말하지 않았어? 회사에서도 다 알 텐데 파혼하면 너 그거 감당되겠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고작 이런 일로 사람을 잡네 아주. 어? 그래. 나 못 모를 때 여자 만나서 결혼했고 이혼했다. 그런데 그게 뭐? 애 딸린 이혼남은 연애도 못해?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냐고. 아, 진짜 이게 사람 열받게 하네. 남친은 갑자기 화를 냈고 열이 받았는지 손까지 들어올리며 저를 때리려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네가 나 열받게 했잖아. 그렇게 남친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는데 제가 그만하라고 했더니 뭘 그만하냐며 세게 어깨를 미는 바람에 담벼락에 어깨를 쿵 하고 박았습니다. 그까짓 걸로 아프냐? 네가 나한테 준 상처는 내 잘못도 아닌데 파혼하자고 하는 게 정상이야? 어? 이날
겁에 질린 저는 소리를 질렀고 남동생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뭐야 누나? 아니 이 자식이 너 우리 누나한테 뭔 짓 했어? 처남, 이 자식이라니 말 조심해. 정우야, 제발 하지 마. 누나 어깨 왜 그래? 맞았어? 저는 어떻게든 남동생을 말려야 했습니다. 때려서 좋을 거 하나 없고 남동생은 힘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사람을 작정하고 때리면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는 다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물론 남친의 어머니도 오셨는데 경찰서에서도 아주 거짓말을 술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경찰서에 있냐고. 왜? 우리 광현이는 여태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겠죠? 뭐? 이혼 전력 왜 숨기셨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뭐 흠이에요? 아니죠. 이혼하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어머니 아들 보면서 저 소름 끼쳤어요. 이거 사기라고요. 아니, 사기? 아, 어떻게 우리 대기업 다니는 아들한테 사기니 뭐니 그딴 소리를 해? 이보세요. 모자가 작정하고 이혼 사실 숨기고 거기다 애까지 있었으면서 그걸 속였으면 사기지.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제 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동을 한 게 하나라도 있다고 보세요? 이혼남인 걸 숨기고 만났다? 그거 법적 처벌 안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현재 유부남이 아닌 이상 애 딸린 이혼남이 여자 만나는 게 불법인가요? 아니잖아요. 다 말할 때를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 아들에 비해서 민정이 조건이 좀 딸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광현이처럼 대기업도 아니고 대학도 명문대 나오지 않았으면서 제가 그거 다 봐줬습니다. 제가 신혼집도 해준다고 했고 가구며 가전도 다 넣어준다고 했는데 고집 피워서 둘이 반반 결혼하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조건이면 눈치껏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는 시댁이 어디 흔합니까? 뭐요? 일방적으로 파혼 요구를 한 거니까 그쪽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갔던 돈 다 물어내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 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할 것 같으니 그런 줄 아세요? 고작 이혼했다는 거, 자식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기니 뭐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제 아들이 자식 버렸습니까? 그게 더 벌받을 짓 아니에요? 버렸잖아요. 뭐? 야, 이광현. 박수영이라고 알지? 전 여친 이름이 나오자 남친은 갑자기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데? 잘 알 텐데. 아, 글쎄 난 모른다고. 그럼 내가 말해줄게. 나랑 만나기 전에 박수영 씨랑 사귀었는데 그러면서 나를 만났지? 그러면 어느 쪽이든 정리를 해야 하는데 넌 정리하지 않고 둘 다 만났어. 이제 좀 기억나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그럼 더 들어. 그 여자랑 동거도 했다며? 결혼 약속도 해서 양가에 인사도 했으니 어머니도 아시겠네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만해.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끝까지 들어. 나랑 사귀는 동안 그 여자랑 쭉 만났고 그러다 임신도 했다던데? 네가 책임진다고 해서 결혼해서 애 낳을 생각하고 있었다는데 며칠 뒤 네가 찾아와서 병원 가자고 했지? 박수영 씨는 싫다고 하고 너는 병원 가자고 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로 결국 유산했고. 이게 자식 버린 게 아니면 뭐야? 너 지금 그 여자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니? 무서워서 너랑 어떻게 결혼을 해. 입만 열면 거짓말해.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까지 하는 너인데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라고? 참, 너 여자도 때리지? 뭐? 이 자식, 너 우리 딸한테 손댔어? 아닙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런데 증거가 확실했어요. 저희 집은 주택이라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담벼락 위에는 CCTV가 있지만 대문까지는 각도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다 얼마 전
남친의 전 여친 오빠라는 사람이 집 앞에 서성이는 걸 남동생이 보고는 혹시나 싶어 CCTV를 대문 바로 위에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남친이 제 어깨를 밀쳐서 벽에 부딪힌 모습이 정확히 찍혀 있었어요. 그걸 모르던 남친은 끝까지 그런 적 없다고 했지만 CCTV 얘기를 하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날 저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마침 집 앞에 가로등이 있어 저와 남친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다음날 저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파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친의 전 여친과 연대하여 같이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남친은 제가 파혼 얘기를 먼저 꺼냈으니 다 책임지라고 했고 위자료나 내놓을 생각을 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양다리가 범죄냐? 그거 사기죄 성립 안 돼. 난 너랑 분명히 결혼하려고 했는데 네가 깬 거잖아. 하지만 저한테는 증거가 있었어요. 전 여친 오빠로부터 건네받은 자료가 아주 많았죠. 그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몇 번 만난 게 아니라 저와 결혼을 약속을 했으면서 그 여자에게도 결혼을 하자고 했고 이건 저나 그 여자 모두를 속인 일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죠. 거기다 저는 이번 결혼 준비로 식장부터 신혼여행, 신혼집 계약금까지 경제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게 생겼기에 어떻게든 소송을 제대로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 여친과 소송 준비를 한다는 걸 알고는 남친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냐? 전 여친 임신의 유산 사실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나랑 만나면서 전 여친도 만났잖아. 이혼남이면서 자녀가 있는 사실도 숨겼고 그렇게 모든 게 다 거짓이었는데 나한테 예물은 받고 싶었냐? 제 말에도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하길래 저는 얼마 뒤 경찰서에 가서 제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전 여친과는 공동 원고로 민사소송을 준비했고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혼자 많은 걸 하려니 어려웠고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제 입장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 여친은 임신과 유산 그리고 돈까지 뜯기고 결혼 약속 후 남친이 잠수를 탔으니 강한 처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재판은 아주 길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니 결국 제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사실 실형이 아니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남친이 재판 중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이었어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 걸리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재판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고를 치지 않았어도 전 여친에 대해 기망한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는데 남친은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고 모든 상황은 저희에게 유리했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으로 이미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손해비용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전 여친의 오빠가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만 고생했나요? 그런데 동생분은 좀 어떠세요? 덕분에 전보다 좋아졌어요. 정신과 치료 받으면서 집에만 있었는데 이번 소송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저랑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요즘 웃기도 해요. 다행이네요. 감사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감사라뇨. 덕분에 오빠, 아니, 그 자식 정체도 알게 됐으니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참! 전 남친은 전에 제 어깨를 밀쳐서 다치게 한 일로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다친 정도가 심하지 않았고 처음 있던 일이라 벌금형에 그쳤는데 혹시나 또 연락이 오거나 저에게 위협을 가하면 그땐 아마도 벌금형에 그치진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회사, 집 이런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되었을 때 전 남친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던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안해서 전화 못했어. 일부러 연락 안 한 거 아니고. 알아, 너도 몰랐잖아. 알고 소개해 준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눈치 그만 봐. 염치가 없다. 내가 그때 만나라고만 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만. 그 인간 얘기는 더 하지 말자. 알았지? 그런데 이날 지인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대. 그런데 그 회사는 개인적인 일로 자르고 그러진 않나 봐. 그런데 그런 지저분한 과거가 소문났는데 어떤 사람이 맨정신에 회사를 나가겠냐고. 직원들도 그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고 일도 안 주고 하니까 결국 퇴사했다고 하더라. 사직서 내고 나온 거지만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지. 이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똑똑해서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면 뭐하나 싶었습니다. 지저분한 사생활로 한순간에 다 무너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전 남친을 본 적은 없습니다. 연락이 온 적도 없었고요. 하지만 CCTV로 본 적은 있었어요. 어느 날 남동생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오길래 왜 그러냐고 했는데 집 앞에서 전 남친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누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줬다고. 그랬더니 뒤도 안 보고 도망가더라? 남동생의 말에 CCTV를 돌려봤는데 정말 전 남친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잠시 뒤 남동생의 모습이 보였고 한참 대화하다 동생이 전 남친의 어깨를 밀치더라고요. 도망가는 모습도 보였는데 어찌나 우습던지. 혹시나 또 찾아오면 바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전 남친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순진한 여자를 꼬셔서 결혼 얘기하며 만나고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말은 믿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건 바로 가족이었거든요. 가족에게 잘하며 살고 있어요. 거기다 남동생은 제 보디가드를 자처하며 매일 저녁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려주고 있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 당시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세상을 원망도 했는데 결국 제가 선택한 일이었기에 어떻게든 길이 있다고 믿고 앞만 보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겪고 났더니 내면에 단단해진 기분이 드네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 잘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럼 제 긴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